이런 미등기 상태로 건물이 만약에 처분됐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종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소유권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명의는 등기 명의는 못 받았지만 실제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건 건물 철거의 피고적격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피고적격은 된다. 자, 이게 원래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구조는 누군가를 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상대로 할 때 그 상대방, 피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피고로 넣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이제 원래 등기됐다가 어떤 등기된 건물을 누군가 사고 등기를 안 받았다든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됐는데 그 건물을 누군가 샀다든지 해서 실제로 샀지만 등기를 못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도 이게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권자 맞아? 이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건물이라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등기를 받아오겠죠. 샀다면. 돈 다 내고 샀다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등기가 된 건물을 등기를 안 받고 또는 못 받고 이렇게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보존 등기가 안 돼가지고, 등기 자체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등기를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와서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피고적격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건물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건물을 팔고 떠난 사람, 만약에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등기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등기 명의만 남아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등기가 아예 없이 원시 취득해가지고 이 사람이 법률상의 소유권자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해서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그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분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등기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철거 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걸 판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왔어요. 자, 우리 지금 민법 186조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 물권에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득실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7조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 가지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상속 한번 봅시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연로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면, 상속의 효력 발생은 사망 시점이거든요. 사망이 되면은 그냥 소유권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판결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형성 판결. 예를 들어서, 큰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공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 판결이 났어요. 만약에 이제 A하고 B 두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A, B가 A는 요쪽을 땅을 가지고 B는 요쪽 땅을 가져라라고 해서 현물 분할 판결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죠?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서 형성 판결은 형성력을 가지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부터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요런 땅에 A과 B가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형성 판결 확정으로서 A는 요쪽 부분, 그 다음에 B는 요쪽 부분의 권리를 딱 분할해서 가지는 그런 법률 관계로 이제 변화돼야 되거든요. 권리 관계가 변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판결의 형성력에 따라서 판결 확정 시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A나 B나 등기를 안 했습니다. 분할 등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할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법률 관계는 땅이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법률 관계로 이미 변화했다. 권리 관계가 변화했다. 물권의 득실 변경이 일어났다. 등기 없이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경매를 한번 봅시다. 경매의 소유권 취득은 어떤 물건이 경매 나왔는데 내가 물건 샀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도 냈어요. 그러면 그 물권 변동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대금을 완납한 잔금을 다 낸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걸로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걸로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금을 다 내고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룬다 이 말입니다. 또는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며칠간. 그러면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생각할 때는 이 대금을 다 낸 그때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진 또는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등기 시점이 소유권 취득 일자가 된다거나 또는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7조는 등기 필요 없이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가능한 몇 가지 이제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셔야, 잘 법률 관계를 이해하셔야 정확한 원고 또 정확한 피고 이런 부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철거 사건에서는 주로 이제 피고가 많이 문제되죠. 피고가 땅 가진 사람이 그다음에 건물 가진 사람을 상대로 뭔가 철거를 구하는데 이 피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피고 적격을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 문제에서 주로 이제 등기가 안 된, 등기를 못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87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요거는 제목이 이제 사건 번호도 두 개가 달렸죠. 87-257, 그 다음에 258, 그 다음에 사건 명도 건물 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리는 경우는 보통 본소, 반소가 많아요.
원고가 어떤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했더니, 이 사건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본소 반소 사건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내 땅 위에 건물 철거해줘. 이렇게 했더니만, 피고가, 뭔 소리야? 너 땅 내한테 이전 등기해줘. 땅을 오히려 자기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해줘. 라고 하는 반소를 제기한 케이스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가 두 개가 달리고, 또 사건 명칭이 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뭐, 본소 반소인 경우뿐 아니라 병합된 경우, 원고가 사건을 두 가지를, 피고를 상대로 두 가지를 했는데, 원피고가 동일한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재판의, 소송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병합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따로 있던 사건을 병합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한 80~90% 이상은 대부분 다 사건 번호 두 개 달린 경우는 본소와 반소의 관계라고 보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요. 자,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소송,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반소를 했는데, 수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반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요 취득 그러면은 한 20년 이상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뭐 내 것이 된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런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좀 오래됐나 보죠. 그러니까 피고가 당신 땅을 내가 오히려 수요 취득했으니까 땅에 대한 이전 등기를 내한테 해줘 이렇게 반소를 제기한 케이스인데, 아마 구조상으로 이제 반소, 그러니까 수요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이제 본소만 문제가 됐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인데, 양수인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지금 이 사건은, 건물 철거를 하면서, 건물을 양수한 사람을 피고로 잡지 않고, 기존 소유자를 피고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잘못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제 왜냐면 미등기 건물에 양수인이 있으면, 철거 청구의 대상은 등기 명의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게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양수인 상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핀트가 어긋난 청구가 기각돼야 될 그런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쟁점이 됐냐면, 건물을 처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래서 그 가처분 이후에 건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금지호, 그죠? 가처분 이후에 처분 금지호에 반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당사자 철거 청구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법리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결국은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피고를 잡았고, 설사 네가 기존 소유자, 피고죠. 피고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물 소유권이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리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땅 위에 만약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철거를 시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건물을 양수받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지금 그 소송 도중에 사람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원래 A였다가 B가 양수했는데 B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만 C 상대로 C가 또 소유권을 중간에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B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소송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무력해지게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바로 보존처분 아니겠습니까? 보존처분. 그래서 보통은 건물 철거 청구권의 보존처분은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이제 적절한 보존처분인데 문제는 건물 등기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도 이 원고가 부득이하게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대신에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고 뭔가 해두고 보존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그 뒤에 건물을 양수했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니까 이렇게 낭패를 본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권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뭔가 보존 처분을 마땅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냥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소유권자가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최종적인 처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 상대로 단행가처분, 철거 단행가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을 하면은 법원이 좀 받아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열흘에 한 번씩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들고 부담이 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단행가처분 보통 뭐 시작하면은 한 2개월 정도 남짓하면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만약에 B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가 C 상대로 바뀌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단행가처분의 어떤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단행가처분으로 이걸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등기된 건물에서의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절차가 미등기 건물에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왜 피고를 상대로 했지? 왜 이 사람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했지? 뭐 이런 식의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뒷배경에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1988년도 사건인데요. 건물 철거 사건입니다. 자,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소유자, 등기 명의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권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에 건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1991년도 토지 인도 사건인데요.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모 씨, 소의 이모 씨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 위에 소의 어떤 건설회사가 이모 씨의 이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비 전액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완공했는데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더해 준 피고가 건물 완공 후 이 대여금 채권의 대물 변제로 이를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죠? 좀 복잡하죠?
원래는 소의 이모 씨가 그 공사를 시켰는데 그 공사 대금을 다 외상 공사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외상 공사마저도 빌려서 그 시공사가 피고한테 빌려서 완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받으니까 건물을 완공시키고 나서 빌린 돈의 대여금 채권의 대물 변제로서 양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요 땅이 원고들이 이제 경락을 받은 겁니다. 원고들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땅을 경락받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누군가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 소송을 해야 되는데, 토지인도 건물 철거 이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피고를 잡았죠. 피고는 시공사에 돈 빌려주고 대물 변제로 그 건물을 사실상 가진 사람, 양도받은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피고는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경로로 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1993년도 판결인데요. 요거는 조금 제목이 특이합니다. 제3자 2라고 했죠. 제3자 2. 자, 사실상의 처분권자 했습니다.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의 1인데요. 자, 이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는 피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3자 2 사건에서의 피고인데요. 상대로 지상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철거 집행을 진행을 하자 사실상의 처분권자 아닌 건물 등기권자가 원고가 돼서 제3자 2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인용 사건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사안을 조금 추려보면 땅 소유자가 이제 피고죠. 땅 소유자가 사안을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원피고를 배제하고 땅 소유자가 건물주 상대로, 미등기 건물입니다. 건물주 상대로 철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녀 중 한 사람한테 그 건물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는 없죠. 건물 등기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소의 1이에요. 그래서 소의 1이 사실상의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누굴 상대로 이제 그 판결에 승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누굴 상대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실상의 처분권자 상대로 이제 승계 집행문 발급받아서 철거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느냐라면 건물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건물을 등기해버리고 소의 일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 관계들, 소의 1, 예를 들면 소의 2, 3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건물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소의 1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된 사람이 이제 원고가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간 이런 제3자 2 소송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보면 소의 1이 사실상의 법률상의 처분권자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보존 등기가 됐다. 그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보존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소의 1이 법률상의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자냐라고 하는 부분들. 상속 등기가 사실은
과거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상속받은 시점에 여러 사람이 상속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소의 일이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권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집행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이제 집행이죠. 집행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지금 건물 등기권자가 됐다고 해서 보존 등기권자가 됐다고 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03년도 건물 철거 판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등기 명의자의 철거 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한테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좀 그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왜냐? 누구 상대로 지금 건물의 뭔가 건물의 주인처럼 보이는 뭔가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로 보이는 사람을 피고로 상대로 해가지고 피고를 집어서 했는데 피고는 대법원이 보기에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인 어떤 개발회사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산업은행이 체결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양도담보 빌려줬겠죠.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이 건물 내놔, 양도담보로 내놔, 뭐 이런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담보를 체결했고 이 피고는 양도담보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서 아마도 뭐 어떤 채권을 샀다거나 하는 그런 지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양도담보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건물을 실제로 이제 뭐 임대를 준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이 지위가 피고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했지만 피고가 아직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내 소유권으로 귀속시키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자, 이렇다면 그 피고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리고 요 정도 지위에 있는 피고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상대로 철거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원심은 달리 판단한 거예요.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파기된 사안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미등기 건물일 때 특히 이제 피고를 누굴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사소송 제도는 피고를 A로 했다가 아닌가벼 라고 해서 소송 도중에 B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소송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어떤 1심 가는데 뭐 1, 2년 걸리는데 A 상대로 재판을 했더니만 A가 피고가 아니라 A를 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B를 상대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다시 B를 상대로 하게 되면 소송이 너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에서 피고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는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냥 가급적이면 가능성 있는 여러 피고들 A, B 선택적 청구라든지 A 아니면 B를 해달라 또는 A와 B를 모두 해달라 이렇게 여러 이제 공동 피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좀 줄이고 하는 방법상 효율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A냐 B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주장을 하다 보면은 또는 증거를 모아 보면은
보다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송 도중에 만약에 아니다 싶은 사람은 취하해버리면, 물론 뭐 취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소취한 사람, 그 사람한테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조금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보다는 이게 합리적으로 재판을 좀 빨리 마치고 하는 그런 부분, 피고를 안 놓치고 재판을 좀 적시에 마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보통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가능성 있는 여러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고 중간에 소송을 일부 취하든지 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실무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